자, 이제 세 번째 단원이 이제 등속 원운동하고 진자 운동 봅시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는 진자 운동이 왜 여기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맨 저 뒷에 가보면 다시 용수철 단진동이 나오는데 나오려면 거기서 묶어서 나오지 왜 진자 운동을 여기서 뺐는지는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진자의 주기라든가 그런 게 용수철 단진동하고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은데 과거 공부계정 물리2에는 이렇게 묶어 있었는데 교과서가 개편이 되면서 진짜 등식성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자, 등속 원운동 봅시다. 그러니까 원운동도 명확하게 가속도 운동이 맞아요. 네, 가속도 운동이 맞고, 왜 가속도 운동일 수밖에 없냐면은 등속 원운동은 운동 상태의 변화가 있어요. 여기서 근데 등속이라고 하는 거는 등속도가 아니라 등속력이에요.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는 운동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고 그냥 가속도 운동에 해당이 되고요. 이 경우는 힘의 방향하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인 운동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이 경우는 속력의 변화는 없고 계속해서 운동 방향의 변화만 나타나게 되는 운동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얘는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등가속도 운동이 되려면 힘의 크기도 일정하고 힘의 방향도 일정해야 되는데, 힘의 크기는 일정한데 힘의 방향이 계속 바뀌어서 등가속도 운동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물체가 일정한 속도가 아니죠. 속력으로 원궤도를 따라서 회전을 하는 운동을 바로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고, 이 원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 속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각속도라고 하는 게 있고, 원의 이 둘레를 따라 돌아가는 속도에 해당이 되는 보통 속력이라고 하는데, 이를 선속력 또는 선속도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 두 가지가 존재해요. 각속도는 일정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각도를 회전을 하는가가 각속도인데, 우리가 각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중학교 때 잠깐 배웠어요. 뭐 하면서 배우냐면은, 즉 지구의 자전 속도를 배우면서 그때 각속도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구가 360도를 하루에 돌잖아요. 24시간 동안에. 그래서 지구의 자전 속도를 15도 per hour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각속도예요. 1시간에 15도를 회전을 한다. 그러니까 각속도라고 하는 거는 일정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각도를 회전을 하는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각속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각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회전 각도예요. 오메가라고 써줍니다. 오메가. W 아니야. 자, 물체가 시간 t 동안에 각 세타만큼 회전했었을 때 각속도의 크기 오메가는 t분의 세타로 해주는데, 이때 세타는 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라디안 값을 사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360도가 얼마예요? 2파이. 180도가 파이. 90도가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라디안 퍼 세크라고 하는 값으로 나타내 주는 게 바로 각속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속도는 실제로 이 원 둘레를 뭐 예를 들어서 5m per sec로 회전을 했다, 계속 돌고 있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원의 둘레를 따라 돌고 있는 요 속도를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선속도, 그냥 우리가 쓰는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단위 시간 동안에 이 원의 호의 길이를 따라서 이동한 거리예요. 즉 물체가 시간 t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바로 이 속력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거리 s만큼 회전을 했었을 때, 즉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s만큼을 회전을 했었을 때 얘의 접선 방향의 속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운동을 할 때 원운동의 운동 방향은 회전하는 방향의 접선 방향, 즉 중심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 방향으로 원의 운동 방향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즉 원의 운동 방향은 회전 방향의 접선 방향,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향? 속도 방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접선 방향의 속력은 어디서나 일정하겠죠. 등속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등속력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 t 동안에 이동거리 s를 갖는데 이 s는 뭐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이 원 둘레의 호의 길이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할 때는 얼마로 구해줘요? 반지름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 각도로 구해주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360도분의 중심 각도가 결국에는 라디안 값에 해당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t분의 결국에는 r 세타가 바로 여기가 호의 길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r 세타가. 그래서 이거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t분의 세타는 결국에는 각속도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선속도 V는 뭘로 정의가 가능하다? R 오메가로 정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가 t분의 실제로는 r 세타에 해당이 될 텐데, 이건 라디안 값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부채꼴 호의 길이, 그러니까 원의 일정 부분 동안 이동한 호의 길이에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선속도 r 오메가 값으로 정의를 해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속 원운동의 주기는, 그러니까 원점, 운동을 시작한 원점으로 계속해서 되돌아오는 운동은 무슨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기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 운동을 하니까 물체가 한 바퀴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뭐에 해당이 돼요? 주기예요. 그러니까 지구도 한 바퀴 자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4시간이 주기잖아요. 지구도 원운동을 하니까 주기 운동을 하는 것처럼 이 원운동을 할 땐 다 주기가 있게 되는데, 물체가 속력 V로 반지름이 R인 원궤도를 회전을 하면 한 바퀴의 원의 둘레가 얼마가 돼요? 2파이 R에 해당이 되는 거고, 2파이 R을 속력 V로 나눠주면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T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T는 뭐분의? V분의 2파이 R로 써줄 수가 있는데, V가 뭐였으면 아까? R 오메가로 정리가 가능하니까 얘는 R 오메가분의 2파이 R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R이 소거가 돼버리니까 오메가분의 2파이, 그러니까 각속도로 360도를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는 결국에는 선속도에도 반비례하고 각속도에도 반비례한다. 그리고 선속도는 각속도가 일정했었을 때는 반지름의 크기에 비례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맨 처음에 운동 시작을 할 때도 설명을 했었지만, 이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가속도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구심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운동을 하려면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통합과학에서도 잠깐 했었지만은, 그 지구 주위를 인공위성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중력이 뭐로 작용을 해요? 원운동을 하는 구심력으로 작용을 해요. 즉, 원운동을 할 때는 항상 원의 중심 방향으로 뭐가 작용을 하게 되고요? 구심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 이 구심력 F에 의해서 질량이 M인 물체가 원운동을 하게 되면 이때 발생하는 가속도를 바로 F는 MA에 의해서 구심 가속도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구심 가속도에다 질량을 곱해준 게 결국에는 구심력에 해당이 되고, 구심력의 방향은 어디 있던지 간에 항상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원의 중심을 향하게 돼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등속 원운동을 하려면 구심력의 크기는 일정해야 돼요. 구심력의 크기 자체는 일정해야 되는데, 이 크기는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여기 있던 중심을 향하기는 하는데,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등 가속도 운동이 되려면 힘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크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요.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심가속도는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가속도로 반지름이 R인 원궤도를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하는 물체의 구심가속도의 크기, 자, 결정을 할 때 가속도 A는 R분의 V제곱으로 결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V는 R 오메가였으니까
여기다가 얘를 넣어주면 R 제곱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걸 R로 나눠주면은 R 오메가 제곱. 네,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각속도는 T분의 2 파이로 정의가 되니까, 따라서 여기에 제곱이 들어가 버리면은 T 제곱분의 4 파이 제곱 R, 이렇게 총 3가지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어느 공식을 사용을 해서 가속도를 구하게 될지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요 3가지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식 가속도를 구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구식 가속도를 어떤 식으로 구해주냐면, 결국에는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A는 델타 T분의 델타 V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 시간 변화량분의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값을 빼줘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원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 선 속도의 방향이 원의 접선 방향이에요. 그럼 얘가 V1이 이렇게 되고요. V2가 여기 왔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처음 속도고 얘가 나중 속도잖아. 그치? 그러면 V2-V1이 돼야 되니까 이 벡터의 반대 방향 벡터의 합을 얘랑 구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쪽으로 중심으로 향하는 방향에 뭐가 생겨요? 구심 가속도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이고, 요게 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바로 두 개의 속도 변화량의 방향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얼마만큼 시간이 변했느냐에 따라서 바로 가속도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이 세타가 아주 작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원래는 이제 호의 길이긴 한데, 얘가 아주 작다라고 보면은 실제로 원도 보면은 얘를 아주 짧은 구간으로 보면은 여기가 호가 실제로는 곡선이 아니라 거의 직선에 가깝게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여기가 아주 짧다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는 방법이 삼각형 POQ, 요거죠. POQ하고 삼각형, 여기서 보면은 이게 원래는 벡터 차를 구하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해주던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주던지, 얘를 이렇게 가서 이 방향으로 구해주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구해주던지, 결국에는 똑같아요. 차를 구하는 거. 합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줬어요? 얘를 이렇게 이어붙여서 끝으로 해줬지만은, 차를 구해줄 때는 벡터 차는 두 개의 값을 맞춰주고, 요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주게 되면은 바로 차가 해당이 되니까, 이건 1단원에서 했던 그 내용의 응용이에요. 그래서 두 삼각형이 이거하고 요거하고, 여기에는 얘가 돌아간 만큼 이 선속도 값도 이렇게 돌아가게 되니까, 이게 V1, V2, 그럼 둘의 속도,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요 중심각도 델타 세타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거는 호의 길이기는 하나 아주 짧다라고 보면은 뭐가 되는 거니까 거의 직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따라서 델타 V 값, 둘은 어차피 속력 값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R분의 델타 L, 이게 원래 이제 호도법으로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거죠. 그렇죠? R분의 델타 L은 뭐하고 똑같아요? 여기에는 V분의 델타 V. 왜? 이 값도 V고 이 값도 V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V분의 델타 V하고 똑같게 되고, 여기서 델타 T가 아주 작으면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 호가 실제로는 거의 직선이나 가깝게 되기 때문에 이 델타 L, 이동 거리는 델타 T 동안에 여기서 직선이 결국엔 요 호의 길이랑 거의 같아진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델타 L은 얘가 이항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델타 T 곱하기 델타 L이 돼버리는 거죠. 시간 동안에 속도 곱하기 시간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호의 길이가 직선 거리로 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여기 니은을 여기다가 똑같이 대입을 해줘 버리면 결국에는 가속도가 뭐가 나온다? R분의 V제곱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시간이 짧았을 때, 결국 이제 미분이긴 한데, 이게 이렇게 짧았을 때는 호를 직선으로 보고 나서 이렇게 구심 가속도를 유도를
해주게 되는 상황이 돼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하고 명확하게 다른데 어떻게 이걸 같다고 보나라고 하는데, 이 세타가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짧고 세타가 거의 없다라고 치면은 이거를 그냥 크게 그려주면, 예, 이 아주 조그만 상태에서 보면은 이게 호가 아니라 거의 직선에 가깝게 나타난단 말이죠. 이런 가정을 통해서 구해준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해준 구심 가속도에다가 뭐만 곱을 해주면 M은 MA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질량만 곱해줘버리면은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구심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 그래서 구심력은 크기는 일정하고 방향은 계속 원의 중심을 향하기 때문에 방향이 계속 변해요.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여기 반대편에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계속해서 중심을 향하는 방향 자체는, 예, 계속해서 변하니까 가속도의 방향도 계속 바뀌고, 예, 힘의 방향도 계속 바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도하고 가속도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게 X 속도, Y 속도로 두 개로 나눠졌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일단 X 방향의 속도는, 자, 원점에서 시작하면 얘는 Y 방향으로 가는 플러스 Y 방향의 속도는 있는 거죠. 그렇죠? Y 방향의 속도는 여기서 있는데 X 방향의 속도는 없죠. 여기서. 근데 여기로 이렇게 돌아와서 4분의 1바퀴를 돌아가면은 X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있는데 Y 방향은 속도가 없죠. 여기서는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바퀴를 돌아오면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의 속도는 있는데 X 방향으로의 속도는 없는 거죠.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4분의 3바퀴를 돌아오면은 플러스 X 방향의 속도는 있는데 Y 방향의 속도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 바퀴를 돌아오면은, 예, 플러스 Y 방향의 속도는 있지만 X 방향의 속도는 없는 이런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한 주기 동안에, 예,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반 바퀴 돌 때마다 바뀌죠. 반 바퀴 돌 때마다 바뀌게 되는 거고, 그럼 가속도의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가속도의 방향도 스타트 할 때는 여기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가속도가 결정이 되고, 반 바퀴를 돌아오면은, 예, 플러스 X 방향이 되는 거고, 4분의 1바퀴를 돌아오면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가속도가 결정이 되는 거고, 4분의 3바퀴를 돌아오면은 플러스 Y 방향으로 가속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어차피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고 속도의 크기도 똑같아요. 대신에 방향이 계속해서 원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주보는 부분에서 가속도의 방향 어떻게 돼요? 반대.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 서로 반대. 속도 방향도 마주보는 부분에서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예,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원운동의 특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한 바퀴를 돌아오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변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오니까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구심력을 보게 되면은, 자, 중력, 전기력, 마찰력 등 다양한 힘들이 구심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이 구심력으로 작용한 힘들이 원운동을 시켜요. 그래서 지구 주위를 도는 달에서는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는 중력이 뭐가 되는 겁니까? 네, 구심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달에 작용하는 중력이 어디서나 계속해서 일정하게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 중력의 크기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거의 등속 운동에 준하는, 예,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인공위성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원자 핵의 주위를 도는 전자도,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고, 예, 원자핵은 양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이 플러스 원자핵과 전자가 갖고 있는 전기력, 즉 쿨롱의 힘이 바로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이 구심력에 의해서, 예,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어떻게 됩니까? 예, 원운동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곡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게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는 마찰력이에요. 자동차 지면하고, 예, 자동차 타이어 사이에 마찰력이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밖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힘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갑자기 커브로 확 틀게 되면은 왼쪽으로 틀게 되면 우리가 밖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에 해당이 되냐면 구심력의 관성력에 해당이 되는 원심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구심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밖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실제로는 관성력이 생겨요. 근데 이거랑 크기가 같은 얘가 이제 원심력이 되는 거고, 이 원심력을 버텨주는 힘이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찰력인 거죠. 타이어가 안 미끄러지고 계속 버티고 있어야 밖으로 뽁 밀려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쪽으로 회전하려고 하게 하는 힘은 바로 마찰력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동차 바퀴와 바닥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뭘로 작용을 한다? 구심력으로 작용을 해서 자동차가 곡선 도로를 따라서 원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구심력 실험해보면 여기다 추 매달고 추에다 실 매달라가지고 여기다가 고무막에 놓고 계속 돌리면, 얘를 빨리 돌리면 빨리 돌릴수록 어떻게 되냐면 추가 쭉 따라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즉 뭐가 커지니까 이렇게 빨리 돌리면 구심 가속도가 커지게 되니까, 그럼 구심력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의 무게는 결국에는 이 추의 무게만큼 이 실의 장력으로 작용을 하고, 이 실의 장력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심력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고무막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는 주기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왜 그러냐면 아까 구심력 F를 정의를 할 때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R로 M까지 곱해서 구심력을 정의를 해줬으니까, 고무막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는 주기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정의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요 상황이 있잖아요. 곡선도로를 달리는데 곡선도로 말고 약간 이렇게 경사진 곡선도로에서 운동하는 경우, 이게 그 사이클을 경기를 하는 벨로드롬도 보면은 옆에서 얘가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양쪽 끝이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달리게 되는데, 그냥 평면으로 해놓으면 이 원심력이 너무 커져서 바깥으로 튕겨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곡선의 형태의 경사면을 달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가 어떤 식으로 평형을 이루고 운동을 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경사진 곡선 도로에서 운동하는 자동차의 구심력, 그럼 얘가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 올려졌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면상에서는 결국에는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마찰력이 뭘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수직항력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상황이 되는 건데, 만약에 경사면이 돼버리면은 마찰을 무시를 할 때 질량이 M, 회전 반지름이 R인 자동차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의 크기를 FM.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는 중력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중력의 수직 항력 값이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배웠죠. 이걸 무슨 값이라고? 얘를 중력을 mg라고 하게 되면은 mg의 코사인 세타 값이 바로 뭐가 됐었어요? 수직 항력에 해당이 됐었다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치? 자, 그러면 수직 항력을 FN이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예 수직 항력 값을 FN이라고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의 그런 코사인 세타가 mg가 되겠지, 결국에는. 자, 그러면 얘를 회전 반경으로 이렇게 크게 반지름이 R만큼을 이런 경사진 도로에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라고 해보면, 여기에는 이 수직 항력, 여기가 경사 각도가 세타. 그러면은 이 수직 항력이 이 중력 방향에 대해서 세타. 이렇게 돼 있으면은 결국에는 요렇게 작용하는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은 수직 항력의 사인 값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수직 항력의 코사인 값은 결국에는 mg 값하고 똑같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F 수직 항력의 코사인 세타 값은 여기서 mg하고 서로 같겠죠. 이 힘하고 이 힘하고는. 그럼 여기서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은 수직 항력의 무슨 값이에요? 사인 세타 값이 바로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 값이 반지름 회전 반경 R로 가고, 얘가 선속도 V로 움직이고 있고 자동차의 질량을 M이라고 놓게 되면은 결국에는
R분의 MV 제곱 값이 수직 항력의 사인 세타 값이랑 같게 되는데, 이 값은 결국에는 무슨 값하고 똑같냐면은 여기로 작용하고 있는 F의 코사인 세타 값이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mg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밑변분의 높이 값에 해당이 되는 mg의 탄젠트 세타 값이 이 값하고 같아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mg 탄젠트 세타 값하고 이 중력의 탄젠트 세타 값하고 그 다음에 수직 항력의 사인 세타 값하고 서로 같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식하고 요식이 서로 같게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양쪽에서 m을 지워버리게 되면은 v 제곱은 얼마가 돼요? gr의 탄젠트 세타가 되고, 따라서 루트 씌워주면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이 세타 값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경사면이 있으니까, 따라서 V는 0이 돼서 자동차는 원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사면에서 세타가 없다라고 하면은 V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V 값에 따라서 견딜 수 있는 이 세타 값에 따라서 구심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이 속도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지 못하면 얘가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특정 속도 이상으로 더 빨라 버리면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고, 따라서 등속 원운동을 할 수 있는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식을 이 경사 각도에 따라서 등속 운동을 할 수 있는 속도가 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속도를 정하는 거는 반지름하고 그 다음에는 경사 각도. 그러니까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빨라질 수가 있다.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느려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속도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이게 쭉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속도를 느리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야 회전 반경의 중심으로부터 차이가 나게 될 테니까, 결국에는 속도를 결정을 하는 건 반지름하고 경사가 세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한 번씩 나오니까 이 힘만 잘 분해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이 문제는 풀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자 운동은 얘도 주기 운동을 해요. 어떤 식으로 주기 운동을 하냐면, 여기서 최고점에서 두면 얘가 이쪽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되돌아오는 요게 한 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가는 게 한 주기가 아니라 갔다가 와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이 상태가 한 주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진자 운동을 할 때는 양쪽 끝 지점에서 뭐가 되냐면 0이 돼요. 속도가 이쪽 양쪽 끝 지점에서 속도가 0이 되고, 요 중앙점을 지날 때 속도 값이 최대가 돼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 과정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 높이에서 요 내려와 버리면 요 높이만큼의 뭐가 생기니까 위치 에너지 감소가 생기게 되니까 속도가 여기서 최대로 나타날 수밖에는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 0. 그러니까 얘가 한 번 주기 동안에 정지, 최대, 다시 정지, 최대, 정지. 이렇게 정지 구간이 몇 번 나타나요? 한 번, 두 번이 나타나서 원래 상태로 돌아올 때가 한 주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구간과 왼쪽으로 운동하는 구간에서 여기서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바뀌어요. 왔다 갔다 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두 번이 바뀌게 되고, 실제로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여기 줄에서 진자가 매달려서 진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왔다 갔다 이 줄이 잡아당겨주는 장력값하고, 그 다음에는 이 아래로 잡아당겨주는 뭐가 작용을 합니까? 중력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력은 어느 지점에서나 크기나 방향이 다 똑같은데, 장력의 크기랑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해서 변해요.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장력의 크기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진자에 작용하는 알자 힘도 계속 변하는데, 실제로 알자 힘은 뭐냐면은 이 장력과 중력의 합력 방향으로 결국에는 계속해서 얘가 알자 힘이 계속해서 변하게 돼요. 그리고 가운데 왔다라고 해서 이 지점에서
알자 힘이 0이 되느냐? 0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일종의 원운동의 일부에 해당하는 부채꼴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계속해서 뭐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심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점을 여기 각 지점마다 선속도가 변하잖아요. 여기 선속도가 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선속도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선속도가 0이고, 여기서 원운동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진자의 줄의 길이가 약간 반지름의 길이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각각 여기서의 속도가 선속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반지름의 크기는 똑같고 선속도가 차이가 나게 되면, 그러니까 V는 그래서 부신 가속도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건 결국에는 안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장력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장력값도 각각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다 달라지게 변한단 말이에요. 중심에서 여기서가 제일 여기서 장력이 제일 커요. 왜? 여기가 속도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부신 가속도는 R분의 V제곱인데 R이 호의 길이 L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은 고정이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속도가 빠를수록 부신 가속도 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는 장력 값은 실제로 어디서가 제일 크다? 이 중앙 지점을 지날 때가 제일 크고, 여기서는 알자임이 0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T에서 중력값 mg를 뺀 게 뭐보다는 커요. 0보다 커야지 원운동에 가까운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여기서 장력과 이 중력의 합력이 일종의 뭘로 작용을 하는 거냐면 복원력으로 작용을 해요. 원래 상태인 중심 방향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복원력으로 작용을 하니까 여기서는 중심을 여기서는 복원력이 0이 되고, 대신에 왜냐하면은 장력하고 중력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기 때문에 합벡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일로 가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복원력이 작용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복원력이 양쪽 끝점에서 최대. 그러니까 양쪽 끝점에서 복원력이 최대는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최대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가속도 값이, 운동하는 가속도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가 되는 거고, 가속도가 양 끝점에서 최대, 복원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가운데서는 복원력이 0이 되기 때문에 가속도가 0. 다시 끝점으로 오면은 가속도가 최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용수철이 진동을 할 때, 자, 여기에서 델타 X만큼, X0만큼 내렸다가 땡 놓으면은 여기서 델타 X 중심으로 진동 중심, 다시 델타 X만큼 압축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을 하잖아요. 이럴 때 양쪽 끝 지점, 최대 압축 지점하고 최대 이완 지점에서는 탄성력의 크기가 최대가 되고, 여기서 그러면은 가속도의 크기가 최대, 가운데서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길이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는 가속 F 값이 얼마가 되니까 탄성력이 0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가속도의 크기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 가운데 부분을 지날 때는 감소한 탄성 에너지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속력이 최대가 됐었잖아요. 대신에 속력은 제일 빠르지만은 탄성력은 없기 때문에 가속도는 0. 양쪽 끝 지점에서 멈춰서 가장 많이 늘어났었을 때가 탄성력이 최대니까 가속도도 최대가 됐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원력도 마찬가지로 변하잖아요. 양쪽 끝에서 복원력, 돌아가려고 하는 탄성력이 크고 원점으로 가면 갈수록 탄성력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어서 원래 길이만큼으로 돌아왔을 때 탄성력의 크기가 빵이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양쪽 끝 지점에서 이 둘의 합력인 복원력이 제일 크고 가운데를 지날 때 복원력이 빵이 되는 거고, 다시 양쪽 끝, 이 왼쪽 끝으로 가면 복원력이 최대가 되는데 대신에 복원력의 방향이 반대죠. 얘도 복원력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서로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둘이 거의 같아요. 단지 이렇게 용철 진다나 아니면은 이렇게 단진동이나 결국에는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장력의 크기가 최소인 지점은 속력이 0이 되는 양쪽 끝 지점. 그 다음에 대신에 추에 작용하는 알자임의 크기. 여기서 알자임은 중심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복원력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복원력. 복원력을 나타내 주는 거고, 여기서 알자임의 크기가 최대인 지점은 양쪽 끝 지점이 되고요. 장력의 크기가 최대인 지점은 바로
중앙 지점인 C에 해당이 되는 거고, 대신에 여기서 추에 작용하는 복원력은 빵이 되니까 속도는 최대 지점이 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원래는 단진동의 주기, 용철진자의 주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단진자의 주기를 유도를 하는 거를 예전엔 배웠었는데 지금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뒷단원의 선생님이 다시 유도를 해줄 거고, 이 단진자에서 얘가 왕복 운동을 하는 주기가 있어요. 단진자에서 왕복 운동을 하는 주기는 이 파이 루트 G분의 L이라고 하는 값으로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자의 길이를 L이라고 했었을 때 이 단진자의 주기는 2파이 루트 G분의 L로 정의가 돼요. 자, 그러면은 저 식에서 봤었을 때 이 진자의 질량이 주기에 영향을 안 줘요. 그 다음에 여기 각도가 얼마든 간에 이 각도도 어떻게 돼요? 이 세타 값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이 진자의 주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오직 뭐밖에 없냐면은 진자 줄의 길이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질량이 가볍든 각도가 크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줄의 길이가 똑같이 1m인데 이 진자를 여기에서 놓은 거랑 1m짜리 진자를 여기에서 놓은 거랑 이 중심에서 보면은 세타 값은 차이가 나지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왕복 운동을 하는 주기랑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까지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는 주기랑 결국에는 똑같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질량을 뭐 2m짜리를 놓고 3m짜리를 놓더라도 질량하고도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나타난다? 이 주기는 똑같다. 오직 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진자 줄의 길이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진자의 등시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내용은 저 나중에 뒤에 용철 진동을 설명을 할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 단진자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여기서는 좀 설명을 하기가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단진자의 주기가 2파이 루트 G분의 L로 정의가 돼서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진자의 주기는 진자 줄의 길이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다시 그 부분은 다른 단어에서 설명을 선생님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개념확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자, 등속 원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얘는 X55예요. 자,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은 맞지만 선생님이 등가속도 운동은 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일정한 건 맞는데 힘의 방향이 90력의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등가속도 운동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자, 각속도가 일정할 때 원궤도의 반지름이 클수록 속력은, 그럼 V는 R, 오메가 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각속도가 일정을 할 때 반지름이 크면은 선속력값, 속력값은 어떻게 됩니까? 더 크다. 그 다음에 속력이 일정할 때 부신가속도 A는 R분의 V 제곱으로 보여주니까 속력이 일정할 때 원궤도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부신가속도의 크기는 어떻다? 크다. 자,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은 주기를 가진 운동이니까 진동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주기는 진동수에 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역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몇 초가 되겠습니까? 5분의 1초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의 물체가 점 O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4m의 원 궤도를 따라 선속도가 파이미터/세크로 등속 원운동을 한대요. 그러면 V는 R 오메가에 의해서 지금 파이미터/세크는 반지름이 4 곱하기 각속도 오메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각속도의 크기는 4분의 파이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주기는, 자, 각속도로 이 파이만큼을 나눠준 값이 주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4분의 파이분의 2 파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나눠주면 몇 초? 8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구신가속도의 크기는 지금 반지름 말고
다음에 선속도 아니까 A는 R분의 V제곱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반지름은 4고 V값, 선속도의 크기가 얼마야? 파이죠. 그러면 4분의 파이 제곱이 구심가속도의 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4분의 파이 제곱. 그러면 구심력의 크기는 F는 MA에 의해서 질량과 가속도의 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분의 파이 제곱 뉴턴.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표는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 A와 B의 주기와 원 궤도의 반지름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이제 구심가속도, 주기하고 반지름으로 구심가속도를 구해주려면 가속도 A는 T제곱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반지름 R로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A 같은 경우에는 T제곱분의, 어차피 이 값은 똑같으니까 상수니까 반지름이 얼마예요? 3할 때 얘는 2t니까 4t 전체 제곱분의 r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몇 대 몇이 돼요? 3대 4분의 1에 해당이 될 테니까 12대 1. 그래서 a가 몇 배다? 12배가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5번. 그린 가는 달이 지구 주위를 등속 원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는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등속 원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서는 지구가 잡아당겨주는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주고, 여기서는 원자에게 전자를 잡아당겨주는 전기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주겠죠. 다음 6번. 그림과 같이 실에 매달린 물체를 점 A에서 가만히 놓았더니만 점 O를 중심으로 A와 B 사이를 왕복을 한대요. 그러면은 양쪽 끝 지점 A와 B 지점에서 속도는 0이 되고, 가운데 O 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오죠. 따라서 A에서 물체의 속력은 최대가 아니라 0이고, O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0이라. 그러니까 최대가 되는 거는 맞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0이 된다는 소리는 여기서 작용한 알짜 힘의 크기가 0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봐야 되는데, 즉 여기서 장력과 중력의 합력이 복원력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복원력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력보다는 뭐가 더 큽니까? 위로 잡아당기는 장력이 커요. 그래서 얘도 일종의 원운동의 일부에 해당하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힘이 있어야 원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0이 안 돼요. 대신에 복원력은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O에서 물체에 작용한 알짜힘의 크기는 대신에 최소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자, 따라서 양쪽 끝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최대가 돼요. 여기가 최대고, 여기서 가속도의 크기는 알짜 힘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최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XXO가 맞습니다. 네. 자, 대표자료 분석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린 가는 XY 평면에서 원점 O를 중심으로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 A하고 B가 시간 t는 0일 때 각각 x축을 지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린 나는 t에 따른 a와 b의 가속도 y 성분인 ay를 순서 없이 p하고 q로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p하고 q가 a하고 b 중에 누구랑 대응이 되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p는 주기가 얘가 p가 이거구나. 이렇게 여기까지가 한 주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4파이고, Q 같은 경우에는 6파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기가 TP 같은 경우에는 4파이고, TQ 같은 경우에는 6파이에 해당이 되는데, 각속도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로 풀어주니까 둘의 무슨 비예요? 역수비죠. 그러니까 4분의 1대 6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대 2가 바로 주기의 각속도에 비해 해당이 되겠네요. 따라서 오메가 P 대 오메가 Q는 3대 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P가 A의 몇 배다? 2분의 3배다. 자, 그럼 여기서 A하고 B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P의
반지름을 RP라고 놓고요. Q의 반지름을 RQ라고 놓게 되면은 여기서 반지름이 RB고 여기서 요 반지름이 RA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 RA 값이 RB보다는 커요.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가 P의 가속도, Q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냐면 2m/s 제곱이고 그 다음에 P의 가속도의 크기가 3m/s 제곱이 나와요. 여기 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가속도 A는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반지름 R로 구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둘이 가속도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은 3대 2고 3대 2는 그러면은 주기가 하나는 4파이고 6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파이 6파이면은 주기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은 2대 3이 된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4분의 어차피 4파이 제곱은 똑같으니까 그 R만 비교해 봅시다. R P대 그 다음에는 3이니까 9분의 R Q 이 비율이 3대 2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풀어주면 2분의 RP하고 이렇게 지워주고 이렇게 비워주면 3분의 RQ하고 같으니까 Q가 R보다 2대 3이잖아요. 결국에는 얘가 크니까 이 비율이 3대 2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A가 지금 P가 2죠. 얘가 반지름이 2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이 3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최대값이 2죠.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B에 해당이 되니까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최대값 2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T가 0일 때 A의 운동 방향, 지금 요 시점이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Y 방향이 되는 거고 T가 3파이 초일 때 B, 얘가 B잖아. 여기죠. 3파이. 그럼 이 상태에서 반 바퀴 갖고 4분의 1바퀴를 간 거죠. 반 바퀴 갖고 4분의 1바퀴 갔으면 여기서 이쪽 방향이죠. 그럼 무슨 방향이야? 플러스 X 방향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A와 B 사이의 거리는 자, 지금 현재가 0일 때예요. 그럼 현재 A와 B 사이의 거리는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6파이 초가 돼버리면은 자,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얘가 A니까 6파이 초면은 한 바퀴를 딱 돌아온 상태가 되는 거니까 A가 돌아서 여기 돌아와 있고 그 다음에 B가 6파이가 돼버리면 얘죠. 자, 그럼 한 바퀴 돌고 다시 몇 바퀴예요? 반 바퀴를 더 돈 거예요. 그러면 한 바퀴 돌아오고 반 바퀴를 되돌아와서 여기 와 있으니까 요 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때가 0초일 때가 6파이초일 때보다 크죠?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차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더 짧아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얘는 답이 5xx예요. 자, 답이 5xx에 해당이 되는데 t가 3파이 초일 때 t가 여기서 문제에서 t가 3파이 초일 때 a의 운동 방향은 3파이 초일 때 a가 얘잖아 지금. 그럼 얘인데 3파이 초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어디로 온 거니? 반대 방향으로 온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얘가 이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여기 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방향이에요? 플러스 y 방향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a의 속력이 3m/s 라고 나와 있는데 반지름이 아까 얼마가 나왔었냐면 여기서 구해야 되네. 그러면은 3대 2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A의 가속도의 크기가 2m/s 제곱이죠. 그러면 E는 주기가 얼마냐면은 얘가 다 지워버려가지고 6파이죠. 6파이분의 6파이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36파이의 제곱분의 4파이
파이의 제곱, 그 다음에 반지름의 크기가 R, A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워주고 9에 해당이 되니까 반지름 RA의 크기는 18m고 그러면은 RB의 크기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아까 3대 2였으니까 12m가 나와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A의 속력이 그러면 A는 R 오메가로 풀어줄 수가 있으니까 A의 반지름은 18이고 그 다음에 각속도의 크기가 A가 주기가 얼마냐? 얘가 6파이잖아요. 그러면은 6파이분의 2 파이에 해당이 되니까 3분의 1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6m per 세크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t가 6파이초일 때 A와 B의 운동 방향은 그러면 6파이초가 여기잖아요. 지금 아까 그럼 A도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B도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둘의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예, 같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O, X, X가 될 거예요.